자, 리카도 상당히 중요한 학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학자, 이건 또 3년 연속 출제인데 27회는 또 박스로 정답 물었고요. 또 작년 시험도 정답 물은 학자가 마르크스죠. 칼 마르크스. 절대 지대에서. 작년 시험에는요, 이 절대 지대의 개념을 물었어요. 작년 시험에.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토지가 여러분 국공유화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됐죠? 사유화가 되어 있다. 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소유한 자체, 그러니까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의 차이와는 무관하다. 무관하게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 지가가, 우리 지대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한 개지, 또 한 개지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하면은 지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지에서도 뭐가 발생하죠? 지대가 발생한다. 자, 이 지문을 우선 또 리카도와 비교해야 됩니다. 리카도는 한 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지만은 마르크스는 한 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얻는 수입을 뭐라고 한다? 절대지대라고 해. 절대지대의 개념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 튀네는 1826년에 고립국 이론을 통해서 최초의 농업입지 이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농업입지 이론이 튀넨의 이론인데, 튀넨은 이 고립국 이론에서 입지, 교차, 지대설을 주장하는데, 이 이론은 누구 이론? 앞에서 설명한 리카도 이론인데, 리카도는 뭐를 경시했죠? 위치 문제를 경시했는데요. 위치를 첨가시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치가 첨가됐다. 그래서 튀넨의 이론은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뭐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위치, 지대. 이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튀넨이기 때문에 튀넨의 이론을 위치, 지대설이라고도 해요. 위치, 지대설. 자, 그러면은 자, 중심지인 시장이 나오고, 시장으로부터의 거리. 자, 이게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이죠. 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은 뭐다? 오른쪽 밑을 향하는 우하향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지대가, 이 점이 뭐죠? 중심지로부터 이 정도 거리에 떨어진 이 점이 지대가 제로다. 0. 지대가 제로. 그러니까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를 전문용어로 한 계지.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를 튀내는 한 계지라고 해요. 그럼 이 점을 지나서는 지대는 마이너스로 내려가니까 이용을 하지 않고 어디까지만? 한 계지까지만 토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용 토지가 이 한계지 안에 있으면 이용이 돼요. 그래서 이 농업용 토지가 한계지 안에서 이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략되는 수송비가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튀넨이다. 그래서 튀넨은 이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튀넨은.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리카도는 지대는 뭐해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뺐어요? 생산비를 뺀 게 지대라고 했죠. 리카도는. 근데 튀넨은 수송비 하나가 더 들어가요. 수송비. 중심지와의 거리 관계로 나타나는 수송비가 하나 더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이때 A라는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을 해서 시장에 농산물을 운송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전략되는데 그 수송비 전략이 적으니까 지대도 낮아요. 그리고 비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을 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 전략이 많다 보니까 지대도 높아요. 그래서 AB 두 농업용 토지의 이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바로 요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얘기죠. 그래서 AB 두 농업용 토지의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결국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튀넨의 이론을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도 한다. 자, 아까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지만 튀넨은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큰 차이점은. 자, 이 그림에서 보세요.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지대는 높죠? 그러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또 이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뭐다? 하락을 하고 반대로 수송비는 증가한다. 이 질문이 또 자주 내죠. 그림 보면서. 그럼 수송비는 뭐예요? 자, 다시 이 지대는 생산물 가격. 그래서 생산비를 뺀 것이 여기에 지대인데 리카도는 요걸 지대라고 하는데 요걸 A라고 보면은 이 점이 바로 요 점이야. 이 점이 바로 뭐? A야. A. 지대는 뭐다? 지대는 Y축이야. 예? 그리고 여기다가 수송비는 단위 거리는 1km입니다. 1km. 단위 거리 1km당 수송비에 뭐를 곱해줘? 시장으로부터의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거리는 뭐다? X를 말하고 이때 요 단위 거리랑 수송비를 B라고 보면 B 곱하기 X죠. 마이너스. 그래서 1차 함수죠. 뭐를 가져?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진 1차 함수고 요 기울기, 요 각도 있죠? 이 각도가 기울기 뭐다? B. 단위 거리당 수송비. 1차 함수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이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 계산하는 문제 23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요 수식 이 계산하는 문제를 23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숫자가 다 주어지죠. 얼마 다 주어져. 곱해주고 잘 빼주기만 하면 돼. 지대가 뭐일 때만 이용한다? 요 안에만 이용하니까 지대가 마이너스 가면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만 자기가 가면 되죠. 자, 우선은 튀넨의 이론입니다. 튀넨. 자, 그러면은 이 아까 거기 62페이지에 그 표 보니까 신고전압파가 나오죠. 그 표에 보니까 표 오른쪽 보면은 신고전압파는요.
우리가 19세기 후반 약 1890년대입니다. 이 1890년대부터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 이 시기를 신고전학파의 시대라고 하는데, 신고전학파는요 고전학파와 달라요. 토지 자본을 이것을 우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왜 구별을 하지 않느냐? 토지도 어디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뭐다? 생산 요소로 보고, 자본도 뭐 생산 요소, 노동도 생산 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한 대가가 바로 뭐다? 지대인데, 이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거예요, 토지가. 그래서 이 토지는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게 지대고, 자본은 뭘로? 임대료인 뭘로서? 우리는 이자로서, 그리고 노동은 임금으로서, 경영자에게는 이윤으로서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대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 고전학파와 다릅니다. 이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에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뭘로 본다?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전학파는 지대는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여기는 뭘로? 요소 비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은, 신고전학파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신고전학파의 입장. 신고전학파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대표적인 학자가 여러분 알프레드 마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탄력성도 경제론에 도입한 학자가 마샬. 평가에도 마샬 나오고. 그래서 마샬은 여러분이 교재 63페이지 우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마샬은 누구의 개념? 고전학파. 여러분 앞에서 배우셨던 고전학파의 이 지대의 개념. 이런 고전학파의 지대는 뭐예요? 그럼 고전학파에서의 지대는 토지를 이용한 대가잖아요. 토지 이용한 대가, 이 지대,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한 학자가 누구다? 마샬. 고전학파는 지대는 토지를 이용한 대가, 이 개념을 확대해서 무슨 개념이 나온 거예요? 준지대 개념이 나온 거예요. 확대해서. 그래서 이게 벌써 4번 출제했는데,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하고 있어요. 4번 출제된 또 중요한 용어예요. 준지대는 단기입니다. 단기. 장기가 아니라 단기. 단기적으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동할 수 없는데, 그 토지 말고 이외에 토지 이외에 단기입니다. 단기적으로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기구 등이죠. 이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바로 뭐가 되냐? 준지대다. 준지대. 그러니까 일시적입니다.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것. 단기이기 때문에 영구가 아니라 뭐다? 일시적. 영구적이 아니라는 거. 일시적이다. 자, 그리고 준지대는 장기에는 어떻게 돼요? 장기에는 여러분 기계, 기구 등인데, 이것은 장기로 가면은 생산 시설, 설비는 확장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계, 기구 등은 장기로 가면 변할 수 있어.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할 수 있으니까 장기에는 변할 수 있으니까 장기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기에 발생하는 개념. 취인에는 최초의 뭐다? 농업입지이론이기 때문에 어디에 적용한 거야? 농촌 토지죠. 이 취인의 고립국 이론은 최초의 농업입지이론이기 때문에 농업용 토지에 적용한 거거든요. 이 농업용 토지에 적용한 것을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도시 토지에 적용을 해서 취인의 이론을 일반화시켜서 나온 게 거기에 나온 누구 이론? 헤이그. 헤이그도 3번 출제를 또 한 학자죠. 마찰 비용 이론. 자, 그래서 헤이그는요, 이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고, 교통비를 전략한다. 자,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농촌 토지에는 수송비, 도시에서는 교통비 같은 용어죠. 이 교통비를 전략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뭐다? 지대다. 그래서 일반화시킨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통수단이 좋으면, 자, 교통수단이 좋으면, 양호하면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대는 높아진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누구? 헤이그인데, 그래서 헤이그는 지대는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하락을 하고, 반대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뭐는 증가한다? 교통비는 증가죠. 이 지대와 교통비의 이러한 관계를 강조한 이론이 바로 누구? 마찰비용 이론이다. 또 한 3번 출제된 이론이고, 또 출제 또 많이 또 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또 도시 또 토지, 이 농촌, 농업용 토지, 농촌에 적용된 이론을 또 도시, 토지, 공간에 또 뭐한다? 적용을 했어요. 이 적용을 해서 우리는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 거기 보면 윌리엄 알론소라고 하죠. 윌리엄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 자, 윌리엄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이 나와요. 자, 작년 시험에 입찰 지대의 개념이 출제해서 작년 시험에 입찰 지대의 개념. 자,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이용하는 사람, 이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 시험은요 최소로 많이 냅니다. 최대의 금액을 입찰지대, 이 지문을 작년에 출제했어요. 개념.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지불하니까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초과 이유는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알론소는 그래서 지대는 생산자가 정상 이윤,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 이윤과 생산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잉여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입찰지대의 곡선 개념이 중요해요. 올해는 알론소의 무슨 개념? 입찰지대 곡선이에요. 원점인 도심인데 이게 지대죠. 자, 도시 내 산업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A 산업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이죠. 여기는 B 산업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요거는 C 산업에서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그럼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이 뭐를 했다? 입찰 경쟁을 한 거지. 입찰 경쟁을 하면은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토지를 빌려주느냐 하면은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에게 빌려줘. 그럼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요까지는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 요거죠. A 산업의 토지 배분. 자, 여기서부터는 A와 C보다 누가 많이 주는 거? B 산업의 토지 배분. 이 점을 지나서는 A와 B보다 누구? C 산업. 여기서 A, B, C에 배분되는데 문제는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나요. 자, 이때 이 빨간 선이 입찰 경쟁에 따르는 무슨 곡선? 지대 곡선이야. 입찰 지대 곡선은 그림에서 보시죠. 오른쪽 또 밑을 향하는 곡선인데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띠면서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 지대 곡선이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완만하다. 그래서 여러분 단위 거리당 총 교통 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한 개의 교통 비용인데 이 한 개의 교통 비용을 토지 이용 주체의 토지 사용량으로 나누어 준 것이 바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요 그림인데 요 그림 잘 보십시오. 입찰지대 곡선의 개념은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렇게 지대 곡선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의 지대 지불 곡선 중 가장 높은 지대 부분을 연결하는 포락선, 밑에서 앉는다. 포락선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포락선을 입찰 지대 곡선. 요걸 엔빌로프 커브 번역 포락선. 예. 가장 높은 지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 밑에서부터 여러 개를 이렇게 앉는 것처럼 보인다. 번역이 좀 어렵네. 자, 원래는 요 개념, 작년은 입찰지대 개념 출제기로 원래는 입찰지대 곡선 개념을 좀 주의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노스 교수의 토페카 연구인데, 이 토페카는 미국의 캔자스주에 있어요. 자, 이 미국의 캔자스에 있는 우리 소도시, 대도시가 아니라 이 소도시의 지가 구조를 우리는 이 노스 교수가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것은 상업 업무 지역이죠. 상업 업무 지역인데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가는 뭐다? 이렇게 우뚝 솟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는 급격히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은 거북이가 뒤를 뒤집은 것과 같다고 해서 구배라고 해요. 지가 구배 형상이라고 하죠.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가는 우뚝 솟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는 급격히 낮아지는 형상을 지가 구배 형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노스 교수의 토페카 연구입니다. 학자들의 견해 좀 잘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74쪽으로 가면은 또 매년 출제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냐?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 또는 뭐라고 하죠? 이유. 자,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뭐죠? 시장의
실패. 자,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시장의 실패인데,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우리는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하는 근거가 돼요.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또 개입을 해야 될 근거가 생기고, 또 경제, 또 뭐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 예?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가 또 발생을 하면은 이 부동산 투기를 또 뭐 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주거 복지. 자, 여러분들에 있어서의 이 주거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저소득 서민, 저소득 서민에 있어서의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여러분, 공공주택인데 우리나라는 국민주택 규모가 몇 평이에요? 네? 85제곱미터가 전용 면적이거든요. 근데 33평이에요. 근데 33평이 공공주택이라고 하니까 외국에서 웃어요.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요, 예? 어떻게 돼? 공용면적 포함해서 10평 이내로 와야 돼. 이러니까 문제 생기지. 왜 문제 생기냐? 예? 우리가 요즘 보면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한다. 그리고 33평을 왜 받지도 못할 사람들이 소득 갖고, 예?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10년 후에 감정평가에서 주변 아파트 가격 70% 준다고 하는데, 돈 낼 수 있냐? 못 내요. 다 쫓겨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됐어요, 정책. 몇 평으로 줄여야 돼? 10평 이내로 줄여야 돼, 공공주택. 공공주택 그렇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범위를 넓혀놔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예? 지금은요, 애도 안 낳아요. 나이 들면 같이 안 살아. 그러니까 뭐 10평이면 충분하지, 이제는. 공공주택. 예? 어르신들 빨리 팔고 공공주택 가는 게 나아. 예? 예. 그게 더 낫지, 생활하기에는. 예? 우리나라도 이제 주거 정책이 바뀌어야 돼, 외국처럼.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외국에서. 공공주택 너무 범위가 넓다, 면적이. 그러니까 공공주택 공급이 어렵죠, 예? 이게. 그래서 주거 안정에 이게 또 정부가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소득을 또 뭐 한다? 재분배하기 위해서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고, 또 지역에 따라 주택 공급, 보급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적정한 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개입 이유는 상당히 많은데, 작년 시험에는 뭐를 출제했죠? 시장 실패, 뭐에서 출제했죠? 원인.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을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그럼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많죠. 거기 봤더니 어떤 원인이 있어요? 우선은 시장의 기능의 장애로서 나타나는 게 있죠. 우선 기업이 하나인 독점, 소수의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과점, 독과점과 같은 불안전 경쟁이 존재하면은 시장에 실패를 가져와요.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이상적 시장인데, 불안전 경쟁이 되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는 생산량은 적어요.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져요. 자, 두 번째는 시장 내부의 결함이거든요. 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서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를 하면서, 이런 얘기죠.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져요. 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은 이렇게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적어지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 평균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뭐라고? 규모의
경제인데 이게 되면 비용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 우위가 생기면서 자연 독점이 되면서 또 시장에 실패를 가져와요. 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또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또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 역선택이 발생하는 경우, 또 외부의 결함으로써 소득 분배의 불균등으로 인해서 또 시장에 실패가 발생합니다. 자, 그 중에서 작년에는 원인 아닌 걸 찾는 걸 출제했는데 올해는 이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외부 효과가 올해는 좀 중요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올해 시험은 외부 효과가 중요하다. 외부 효과는 시장의 가격 기구는 시장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 말은 시장 내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바깥 어디?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라는 명칭이 붙은 거고요. 또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누구에게? 제3자.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의도적인 게 아니죠.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줬어요. 자, 의도하지 않은 이 편익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이익을 주었는데 대가를 받지 못한다. 이것을 정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 해요. 또 의도하지 않은 또 뭐를 입혔어요?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마이너스 외부 효과. 이 부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외부 효과에서 나타나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위험, 혐오, 공해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Not in my backyard라고 해요. 그래서 님비 형상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정의 외부 효과 할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공공 편익 시설 들어오는 건 오케이. Please in my front yard에서 이걸 핀피 형상이 발생해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또 출제를 정답으로 한번 물었었죠. 4년 전에. 자,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가 지금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외부 효과는 크게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과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소비 과정. 여러분 소비함으로써 얻는 것은 이익이죠.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이익인데 사회에서 얻는 이익이 있어요. 사회적 편익. 개인이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자, 요걸 소비에서는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을 우리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독감 예방주사를 개인이 어떻게 돼? 맞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사회 전체적으로 독감 예방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커요. 이렇게. 또 교육이 개인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사회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서 더 이익이 더 크다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될 때는 이런 의미거든요. 자,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여기에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여기에 시장에서의 사적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사적 시장에서의 균형 소비량. 요건 수요 공급, 사적 시장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만큼 소비할 때 사적인 편익보다 뭐가 더 높다? 사회적 편익이 더 높아요. 그럼 또 이만큼 소비할 때는 또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높은데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은 사적인 편익보다 뭐다? 사회에서 얻는 편익이 더 크다. 그래서 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사적 비용과 만나는 점, 이 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인데 시장에는 뭐만? 균형만큼, 사적 시장에선 균형만큼 소비하니까 이만큼 소비를 적게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소비량인데 시장에서는 균형만큼 소비하기 때문에 적게 소비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적게 뭐다? 과소 소비가 되니까 소비를 늘려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맞을 수 있도록 교육을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뭐다? 뭘 지급해야 돼? 보조금을 지급해야 돼. 보조금 지급해야 돼. 그래서 정이 나오면 플러스가 나오면요 과소 보조금이 떠야 돼. 과소 보조금. 그리고 술, 담배 소비는 요건데 개인이 담배를 흡연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는 간접 흡연으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사회적 편익은 줄어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부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많이 남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하거든요. 너무 훨씬 많이 과다 소비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또 뭐를? 세금. 술에 대해서는 뭐죠? 주세.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 소비세와 같은 뭐를 부과해야 된다?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요 과다 세금이 나오면 돼.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생산은 비용 갖고 따집니다. 자, 생산은 뭐 갖고? 비용. 자,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과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요걸 우선 따지는 거죠. 어디가 크다? 여기는 사적 비용이고 여기는 요게 커요. 자, 여러분이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입을 했어요. 자,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입을 해서 기술을 혁신을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비용이 상당히 많지만은 기술 파급 효과를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런 현상.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되니까 생산량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늘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기자동차 소비하는데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더 늘려주기 위해서. 그 얘기죠. 자, 여기서는 뭐 화학공장이나 석탄공장, 이런 목재공장이 설립되면 환경,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 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들은 비용, 외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 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어떻게 돼요? 최적 생산량보다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되기 때문에 더 많이 과다 생산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또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다? 공해세 라든지 오염 배출 부가금 이러한 세금을 뭐 해야 된다? 부과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림 하나 볼까요? 75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자, 대규모 생태 공원이 조성되면은 쾌적성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고, 밑에 그림, 자, 목재 공장에서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니까 세금을 부과해요. 세금을 부과하니까 생산비가 뭐한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목재 가격은 뭐한다?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한다? 감소한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나오죠. 해결 방안을 보면 사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요. 자, 개 짖는 소리로 인해서 이웃 주민이 불면증이 걸렸다. 그럼 불면증 걸린 주민과 개 주인이 만나서 협상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코주정이라는 게 있어요. 코주 정의는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래비용인데, 거래비용은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고, 자,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시킨 기업이든 환경 오염물질 기업이 배출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관계없어.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뭐를 부여한다? 재산권. 재산권을 부여해줌으로써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도 외부 효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코즈 정의라고 해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아요. 재산권 부여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게 두 가지 있죠. 자, 시장적인 접근에 따르는 간접 규제가 있고 직접 규제인데, 여러분 간접은요, 간접이란 말이 들어가면요, 세금 부과하거나 뭐다? 보조금 지급이에요. 여러분, 외부 효과는 시장 가격기구 경계 바깥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기구 밖을 어느로 들어온다? 시장 가격기구 안으로 들어와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외부 효과에 뭐라고 한다? 내부화란 말 써요.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서 시장의 가격기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을 뭐라고 해? 외부 효과에 뭐라고 한다? 내부로 온다. 시장 내부로 와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시험에 이런 용어 나오면 이게 뭐냐? 쉽게 외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 보조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부과하거나 보조금 지급하라. 외부 효과에 내부화라고 해요. 가끔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직접 규제라는 것은요, 독극물질, 해폐기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든지, 또 의무화는 납성분이 없는 무연휘발유 사용을 의무화한다든지, 그리고 정부가 직접 용도를 지정한다든지, 그리고 허용 기준 설정이죠. 환경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또는 뭐를 설정해요? 소음 등의 허용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이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건요,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을 비교하는데 가끔 시험에는요, 사회적 편익, 사회적 비용 이렇게 묶고, 아니면 사적 편익, 사적 비용 이렇게 묶어서 출제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말 보면 비슷비슷해서. 그래서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이 서로 뭐야? 같지 않고,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실패가 발생을 해요. 자, 여러분 교재에 76페이지에 공공재. 자,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사적 재화와 반대되는 말인데, 자, TV 방송 시청을 한다. 자, 여러분이 본인이 TV를 봄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익은 줄어드느냐? 아니죠. 다른 사람도 TV를 봄으로써 편익을 얻고 있죠. 똑같은 편익을 얻고 있어요. 공동 소비하는 거야. 이걸 소비의 비경합성은 공동 소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비의 비배제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재화를 소비하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시킬 수 없다. 이게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 이걸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국방, 치안 등에 있어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범죄는 어디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고소득층 주거죠? 저소득층 주거죠? 그런데 치안은 왜 고소득층 주거지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뭐 자기들한테 뭐 혜택 주는 것도 아닌데, 예? 맞잖아요. 세금 대출도 안 내려고 하는데, 그 세금 저소득층보다 빠짐없이 내잖아. 원천 징수당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의 치안이나 이런 게 집중이 돼야 돼요. 근데 보면은 고소득층 주거지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국가든 비슷한 것 같아. 뭐 국가의 기여도가 커서 그런가, 뭐 하여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 사용에 어떻게 돼요? 배제시킬 수 없다. 이게 국방 치안 뭐 이게 대표적이죠. 뭘 보면은.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성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민간의 공공재의 생산 공급을 맡기면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여러분도 재화를 소비하는데 비용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비용을 내려고 하니까 이제 공급의 생각을 하는 거야. 속으로는 공공재가 필요한데 밖으로는 표시하면 비용을 내야 되니까 밖으로 공공재가 어떻게 수요를 선호를 표시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민간에서 공급하면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만큼 생산 공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가 된다?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향이 있어요. 과소 생산 공급이 되니까 정부가 여러분이 낸 세금이나 주택도시기금 이런 공공기금을 통해서 공공재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죠? 정부가 공급을 하면 여러분이 조사하면은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다가 공급을 하면은 꼭 한마디씩 불만을 내. 이왕 공급할 것 더 도로를 넓혀주던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재가 쉽지 않은 점입니다. 특히 도로 이런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이런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뭐 돈이 있으면 다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선 공공재인데, 자, 여러분이 요 시장 실패의 원인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이 원래는 외부 효과 쪽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정부가 이제 관련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토지 정책 수단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역지구제가 나와요. 지역지구제부터 잠시 쉬워 설명하겠습니다.